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2024년 중국 경제 전망 편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흔들리고 있죠. 도대체 중국이 언제까지 흔들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적으로 중국 경제를 제대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국이 이렇게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렸었는데 이제 진흙탕을 달려야 되니까 예전처럼 고성장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열심히 발버둥을 쳐도 역시 옛날의 고성장은 어렵지 않을까. 마치 피크 차이나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림입니다. 중국 경제가 과거와만큼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경제는 더 힘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혹 중국 경제가 그래도 5% 정도 성장하면 한국 경제 1%, 2% 성장하는 너네 나라나 걱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경제는 스냅샷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 경로를 보셔야 된다. 중국 경제가 한때는 10%, 14%, 9% 성장하던 그런 나라가 이제 9%, 8%, 6%도 안 되고 5%, 또 24년은 4%대로 성장률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높게 성장할 걸 기대하고, 그런 높게 성장할 걸 기대한 것을 전제로 여러 사업을 벌였는데 그만큼의 사이즈가 이제는 아닌 거죠. 앞으로 이만큼 고성장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공장 설비를 이만큼 늘려놓고 많은 채용을 확보해 놨는데 그만큼의 성장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공장을 이제 오히려 폐쇄하고 뽑아놨던 고용을 다시 퇴직을 시켜야 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그 기업 경제가 우당탕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중국 경제도 예전만큼의 고성장을 이제 못한다는 것, 지금은 그 정도의 중국 경제에 부풀어진 사이즈만큼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국 경제에게 가져다 줄 가장 큰 어떤 회복의 걸림돌이지 않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성장은 또 다른 저성장을 야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국 경제는 이렇게 foreign firms, 많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 경제가 계속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또 미중 패권 전쟁이 격돌하니까 중국에서 사업 못 해먹겠다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으로부터 떠나자.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떠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인들, 종사자들도 떠나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기업조차 중국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유입됐었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급감하고 있고, 그만큼 중국 경제는 또 저성장이 또 다른 저성장을 불러온다. 저성장을 인지하고 기업들이 떠나는데, 기업들이 떠남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저성장이 야기되는 중국 경제가 소위 이렇게 흔들리고 꼬꾸라지는 그런 현상을 연상케 해주는 그림이죠. 더군다나 중국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의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진전되니까 경제가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중국 내부적인 문제까지 같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국 경제가 어떨 것인가를 저도 조망하면서 24년 경제전망서에서도 꼬꾸라지는 중국 경제라는 편이 있었고, 또 흔들리는 중국 부동산 문제, 이게 24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 24년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경제 현안이고 트렌드다라는 것을 책에서도 강조해 왔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요약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23년 중국 경제를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연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리오프닝의 재개가 있다 하는 기대감으로
제조업 경기도 좀 회복되고 비제조업 경기도 회복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비제조업, 서비스업도 꼬꾸라지고 제조업 경기는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서 역시 50을 밑돌거나 비제조업 서비스업은 50을 갓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마치 중국의 리오프닝이 기대됐다가 리오프닝이 아닌 중국발 리스크가 기대되는 그런 중국 경제의 모습, 23년 경제였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되지 못했다. 이게 중국 경제의 회고죠. 그렇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를 도사리고 있는 정말 많은 부실 위험들, 중국 부채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도실이라든가 또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또 규제를 강화하고 미중 패권 전쟁이 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 가계가 적극적으로 지출하지 못해요. 예금을 늘려요. 21년에도 예금을 늘렸고 22년에도 예금을 늘렸는데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예금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로 신규 가계 예금액이 기존 연도보다 월등히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금을 늘린다, 저축을 한다라는 얘기는 현재 소비를 줄인다. 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불안할수록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금해놨던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 과정이 전개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소비자의 신뢰지수가 급감하면서 불안함에 역시 저금을 선택하는 거죠. 저축을 선택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 중국 경제를 회고해 보면 22년 2분기에 소위 말하는 2차 대봉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소 리오프닝, 경제 재개방이 시작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의 경기가 좀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다시 분기별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도 무색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부문별로 들여다볼게요. 수출은 계속 마이너스고요. 산업 생산도 계속 지지분진하고요. 고정자산 투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해요. 가계도 소비를 안 하지만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못해요. 신규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양질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능력 있는 혹은 경력 있는 경력 취업자만 원하고요. 당장 교육시켜서 긴 장기적인 미래를 두고 교육시키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규 투자가 위축되니까 기존 경력직만 요구하고 신규 고용 창출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고용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상 정점을 찍고 그 다음 달에 역사상 정점을 갱신하고 8월 15일부터는 청년 실업률을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죠. 그런 경제가 23년 경제였다 회고합니다. 소매 판매도 다소 회복되는 줄 알았더니 어쨌든 예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복됐을 때 그때보다도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니까 중국 경제가 여러 부문별로 보아도 산업 생산도 미진하고 신규 투자도 부족하고 수출도 만만치 않고 소비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23년 중국 경제의 회고였다. 자, 그러면 24년 중국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때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14.2%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더니 8%, 6% 그리고 5%로 내려오더니 24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4.2%로 또 떨어질 것으로 IMF는 전망합니다. IMF가 지난 23년 7월까지만 해도 성장률을 23년 5.2, 24년 4.5%로 전망했다가 3개월 사이에 5%, 4.2%로 각각 조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녹록지 않구나. 종전에 봤던 것보다 더 어렵게 전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IMF도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봤듯이 글로벌 IB뱅크들도 평균적으로
23년보다 24년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월드뱅크도 OECD도 같은 기조하에 23년 경제 성장률보다 중국 경제는 더 떨어질 것이다, 24년 경제는 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공통적인 함의는 어쨌든 이제 5%는 끝났고 4%대로 내려온다라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입니다. 그러면 24년 중국 경제를 들여다봤을 때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까를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그 리스크 요인은 역시 정부 부채예요. 재정 적자가 계속 2020년 이래로 쌓여왔기 때문에, 그죠? 재정 적자가 쌓여왔고 재정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정부 부채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연속으로 GDP 대비 지방 정부 중앙 부채, 중앙 정부 부채를 합친 전체 정부 부채 규모는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실제 중국의 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부채를 합했을 때, 그 밖에 LGFB도 있죠. 이것은 제가 오늘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LGFB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숨겨진 정부 부채도 있다. LGFB. 이것까지 합했을 때, 특수채권까지 합했을 때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도 중국의 이 부채 문제, 정부 부채 문제는 지속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중국 경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꼬꾸라지고 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또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또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는 추가적인 재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중국의 재정 건전성은 심각한 상황이고,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나라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해서 이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그런 능력은 조금 상실되고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겠죠. 결국 중국의 중앙부채, 지방부채, LGFB 같은 숨겨진 부채, 이런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의 회복을 막는 걸림돌 역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경제 리스크 요인을 또 꼽는다면 바로 부동산 시장이죠.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도미노 부실 상황을 23년에 우리는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제대로 회복됐을까, 제대로 개선됐을까? 근본적인 조치는 뭘까요? 근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뭘까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죠. 근데 단기간 안에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지 어렵겠구나. 24년까지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어떤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또 부실 상황에 놓이고 도산하거나 또 이렇게 부실 상황에 놓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24년 중국 경제를 봤을 때 가장 불안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세 번째 중국 경제 리스크 요인을 꼽는다면 바로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입니다. 2022년에 고물가가 등장했고, 미국은 그 고물가를 막기 위해서 정말 급격한 금리 인상을 추구했죠. 그러나 중국의 경우 정책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하했습니다. 왜 인하했습니까? 여전히 중국 경기가 불안하니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물가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더 낮은 금리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중국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물론 최근 들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격차가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높은 금리 격차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어들 수 있죠. 중국의 투자한들 향후 고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중국이 또 미국과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봐야 나한테 좋은 거 없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이런 주요국들의 또 성장과 비교해 봤을 때 굳이 중국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움직임이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중국으로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반대로 이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얼터너티브 에이시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알타시아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은 늘어납니다. 결국 저성장은 또 다른 저성장을 야기한다.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거기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오고 또 신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어들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에서 비즈니스 해봐야 얼마 남길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중국으로서 떠나는 모습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중국 경제를 결정지을 하방압력, 3대 하방압력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경제를 왜 이렇게 들여다봅니까? 한국 경제나 고민해 주세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에 한국 경제가 그토록 의존적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떤 경로로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중국이 요소 공급 차단한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한국 경제가 이렇게 우당탕탕 시끌벅적해지는데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둔화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2022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22년에도 계속 줄었는데 23년에도 여전히 마이너스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마이너스입니다. 기저효과를 고려해서라도 23년에 대중국 수출액은 플러스로 전환됐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해서라도 계속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마이너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수출 규모가 줄고 무역 수지가 줄어드는 국면 이런 것들이 한국의 대중국 어떤 경제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그토록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탈피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같이 기울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실제 우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한때 26.8%를 기록했다가 근래 2023년 들어서는 19.8%에 이릅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거의 미국 수출 규모나 중국 수출 규모나 큰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중국 수출액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지위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지금 들여다봤다면 우리의 중국에 대한 수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중국 이외에 다른 고성장하는 신흥국, 수출 대상국, 공급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기울어도 우리 경제는 계속 고성장할 수 있는 저성장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다봐야 됩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서 19년 동안의 평균 GDP 증가율과 2024년에서 25년 동안의 평균 GDP 증가율을 세로축으로 가로축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대각선을 밑도는 국가들은
예전만큼 가지 못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대각선을 웃도는 나라들은 예전보다 나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게 위에 있다는 얘기는 24, 25년의 성장률이 높게 기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은 2018, 19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성장률은 높았는데 코로나19 이후 24, 25년 동안의 성장률은 낮게 전개된다라는 뜻이고, 인도 같은 나라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보다 24, 25년 동안의 성장세가 더 기대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 극단적으로 중국에서 인도로의 어떤 많은 기업들의 이동 이런 것들이 예견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는 중국으로부터의 공장의 이동, 기업들의 이동, 차이나 엑소더스로서의 어떤 반사이익을 보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 자체를 개편함으로써 대중국 수출 규모를 차단하자가 아니라 중국 수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수출 대상국들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펼칠 때만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반면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혹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서 다소 긍정적인 점을 찾는다면 바로 물가죠. 중국의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 행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역시 계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의 중국 디플레의 우려 상황인 거고, 여전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공장의 지위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지위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중국 경제의 물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된다는 것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좀 더 짓누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짓누르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꺼트리는, 이제 좀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중국의 물가가 마이너스 행보를 계속 보이면 보일수록 그만큼 물가가 빨리 잡히고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빨리 도래된다. 그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되는 경로로 전환점을 맞이할 그런 기점도 만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 경제를 예의주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한번 들여다봤고 중국 경제의 대내외적인 문제, 리스크 요인도 한번 살펴보고 그게 우리 경제의 수출이나 물가나 금리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우리는 수출 구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중국의 물가 문제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또 예견하고 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중국 경제 전망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